3대 300이 꾸민 중국 어린이 중린의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운동 잘하는 남자 짐잘남 김동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담당 트레이너로 배치받았는데 중린의 회원님들 중국어 PT 처음이시죠? 먼저 중국어 인바디 체크인 레벨 테스트부터 하고 오실까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무료로 중국어 레벨 테스트가 가능하니까 잠시 영상 멈추고 레벨 테스트 진행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바디 결과가 나왔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바로 저 짐잘남만 믿고 따라오시면 HSK 3대 300 누구나 가능합니다. 3대 300. 선생님 3대 300이 무엇이냐고요? 먼저 HSK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HSK는 중국어 능력시험의 한어병음인 한위 슈이핑 가오시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중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나 중국의 일부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PBT 방식과 IBT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PBT는 종이 시험지로 푸는 지필 방식이고 IBT는 컴퓨터로 응시하는 인터넷 방식입니다. PBT와 IBT 마치 수비드 닭가슴살이냐 훈제 닭가슴살이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각자의 장단점에 맞춰서 중린의 회원들에게 맞는 시험 방식을 선택하면 좋을 거예요. PBT는 중앙방송을 통한 문제 듣기라서 주변에 소음이 있다면 집중에 좀 방해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시험지에 표시가 가능해서 중요한 부분은 필기할 수 있다는 것과 4급은 8만 원, 5급은 10만 원, 6급은 12만 원으로 IBT보다 응시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또 쓰기 파트에서 한자를 많이 알고 있는 중린의 회원들에게는 메리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IBT 방식은요, 듣기 시간에 각 PC에 배치되어 있는 헤드셋을 통해 중린의 회원들 각자에게 맞는 음량으로 조절을 하여 청취가 가능하고요. PBT보다 2주 빨리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BT의 단점은 역시 필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어 공부를 할 때 한자가 아닌 병음 위주로 공부한 중린의 회원들에게는 IBT 방식을 추천합니다. 자,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을 뿐 PBT나 IBT냐는 중린의 회원분들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개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PBT와 IBT는 응시 방식만 다르고요. 시험 문제나 난도, 성적표 양식은 모두 동일하다는 점. 그러면 IBT 모의고사는 어디서 할 수 있냐고요? 자, 역시나 여러분들 이쪽으로, PT쌤만 믿고 이쪽으로 오시면 누구나 무료로 IBT 모의고사 응시가 가능하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추가로 HSK 홈테스트 방식도 있는데요. HSK 홈테스트는 수험생이 개인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 시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시하는 HSK 시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PBT와 IBT 방식과는 다르게 3급에서 6급까지는 HSKK 회화 시험과 결합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험 접수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접수 방법은 인터넷 접수, 그리고 우편 접수, 그리고 방문 접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HSK 접수라고 검색하면 여러 시험센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 시험센터마다 고사장이 다를 수 있으니 중린의 회원님들이 가까운 장소로 확인해보고 시험센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HSK 한국 사무국으로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접수는 HSK 한국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좌측에 회원님이 원하는 시험 방식을 클릭하고 홈페이지 중앙에 인터넷 접수를 클릭하여 접수를 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으로는요, 일단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어요. 사진 한 장을 부착한 응시원서와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 외에 추가 사진 한 장, 응시비 입금 영수증을 준비하여 하단의 주소에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는 응시원서와 사진 3장, 그리고 응시비를 지참하여 아래의 주소로 방문하면 되는데요. 접수 시간 잘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시험 일정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HSK IBT와 PBT는 매달 1회 같은 날 시험이 진행되는데요. IBT의 경우는 1년에 5회에서 7회 추가 시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접수 기간 잘 확인하셔서 접수해 주세요. HSK 급수가 궁금하시다고요? HSK는 1급에서부터 6급까지 급수별로 나눠져 있어요. 시험 또한 급수별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4급 같은 경우에는 어휘량이 1에서 3급까지 총 600개에다가 600개를 더한 1200개의 어휘를 필요로 하고요. 5급은 4급의 1200개의 어휘에서 1300개를 더한 2500개의 어휘가, 6급은
야, 어마무시하죠. 총 5,000개 이상의 어휘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7급에서 9급까지의 고급 시험을 시행한 적이 있어요. 해당 급수들은 올 하반기에 정식 도입될 예정으로 아직까지는 6급까지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영상 업로드 이후에 개정이 되면 상세 설명란에 작성하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HSK 3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1급과 2급까지는 듣기와 독해 영역만 시험을 치르게 되지만 3급부터 시작해서 6급까지는 듣기, 독해, 그리고 쓰기 3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영역을 우리는 HSK 3대라고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한다고요? HSK 3대.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HSK 5급의 시험 문제 유형으로 해당 유형의 문제들을 가지고 중국어 PT를 진행할 거예요. 아, 잠깐. 그렇다고 여러분 이 중국어 PT는 5급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5급이 아닌 다른 급수를 준비하는 우리 중린이 회원분들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공부법이니까 뒤로 가기 절대 누르지 마세요. 절대 누르지 마세요. 먼저 듣기 영역부터 살펴보면 대화를 듣고 정답을 찾는 문제가 30개, 단문을 듣고 정답을 찾는 문제가 15문제로 총 45문항을 35분 내외로 풀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독해 영역은 지문 속에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15개, 짧은 독해 지문을 읽고 정답을 찾는 문제가 10개, 긴 지문을 읽고 정답을 찾는 문제가 20개로 총 여러분들 45문항을 45분 내에 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쓰기 영역을 살펴보면 단어의 순서를 배열해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가 8문제, 5개의 제시어를 이용해서 80자의 글을 쓰는 문제가 1개, 사진을 보고 80자의 단문을 쓰는 문제가 1개로 총 10문항을 40분 내에 풀어야 합니다. 각 영역의 만점은 100점씩으로 분배되어 있어 총 300점 만점이니 우리 중린이 회원님들 저와 HSK 3대 300 도전해 보실 거죠? 구독, 좋아요. 앞으로 중국어 PT는 2주에 한 번씩 3대 영역을 베이스로 한 3분할 루틴 공부법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첫날은 너무 무리하면 뇌에 알이 배길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HSK 3대 300을 달성시켜 드릴 짐 잘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중국어 첫 PT로 만나요. 안녕.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남들도 다 운동할 수 있는 거고 지금부터 해야지만 근육에 더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와, 여러분 회원님 그냥 우리 헬스장 견습 트레이너 해야겠는데요. 여러분 농담입니다. 3대 3배의 꿈인 중국어 어린이 중린이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운동 잘하는 남자 짐 잘남 김동환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여러분의 HSK 3대 300을 달성시켜 드리기 위한 본격적인 PT 수업이 시작됩니다. 와, 여러분들 뭐라고요? PT 수업. 너무 기대되신다고요? 그럼 바로 저희 健身房으로 들어가시죠. 아, 중린이 회원님들 제가 방금 어디로 이동하자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바로 健身房입니다. 健身房은 健身이라는 몸을 단련하다와 房을 결합한 단어로 헬스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健身은 HSK 5급 필수어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3대 300. 오늘은 드디어 첫 번째 PT 시간 듣기 소리학습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리학습법이 무엇이냐고요? 소리학습법은 제가 만든 듣기 학습법인데 의미 파악이 안 된 문제를 소리에 의존하여 정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럼 뭐에 의존한다고요? 소리에 의존해서 정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시험에서 출제자는 우리에게 3가지 소리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첫 번째는 일치하는 소리, 두 번째는 유사한 소리, 세 번째는 다른 소리. 여러분 뭐라고요? 첫 번째 무슨 소리? 일치하는 소리. 우리 중리 여러분들 두 번째 무슨 소리? 유사한 소리. 세 번째 무슨 소리? 다른 소리. 오늘은 첫 번째인 일치하는 소리에 대한 PT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너무 여러분들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PT 수업 시작합니다. 먼저 일치하는 소리가 뭐냐? 만약 듣기 문제 我想学一个乐器你能给我推荐一个吗? 라는 문장이 들려요. 그리고 정답으로는 乐器를 체크하게 합니다. 내가 만약에 我想学一个乐器你能给我推荐一个吗? 를 듣고 나 악기 하나 배우고 싶은데
너 나한테 추천해 줄 수 있어? 라고 완벽하게 이렇게 한국어로 내가 해석이 되면 너무 좋겠죠. 딱 듣기를 듣고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국어로 해석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한국어로 해석이 안 된다. 이럴 때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될까요? 선택지 A, B, C, D를 뚫어지게 보고 있고 소리에 집중해서 위에 치가 들리는 순간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글자의 발음은 절대로 르어치가 아니라 위에 치라고 발음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리를 열심히 저랑 같이 PT 수업을 통해서 소리를 열심히 익혀야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만약에 안 들리는 딱 듣고 한국어로 해석이 안 들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도 소리 듣고 사운드 듣고 이게 정답이다 라고 체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뭘 열심히 듣자고요? 소리를 열심히 듣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가벼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바로 여러분 신나게 웨이트 들어가 볼까요?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뭘 듣기 위해 노력하자? 소리 듣기 위해 노력하자. 자, 그러면 여러분 선택지 A, B, C, D가 뜨면요. 여러분 열심히 해석도 하고 소리도 들으면서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PT 수업이니까 힘내서 여러분 텐션 끌어올려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우리 예제 문제 풀어보세요. 今天要去图书馆还书，该还的书都整理好了吗？当然，我把要还的书都提前放在书架上显眼的位置了。那么出发吧，记得把借书证也带上。好的，走吧。女的把整理好的书放在哪儿了？ 자, 여러분들 어때요? 방금 이 지문을 듣고 완벽하게 나는 해석할 수 있었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자,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었다. 이 PT 수업은 여러분 맞춤형 수업입니다. 나는 방금 이걸 듣고 완벽하게 한국어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면 해석에 의존해서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는 내가 한국어를 들었을 때 이 중국어 지문을 듣고 해석이 안 되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HSK 5급, 지금 몸은 안 되는 거니까 충분히 듣고도 내가 해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물론 좋았겠지만 만약에 해석이 어렵다면 소리에 집중해서 체크할 수 있는 정답이 있었어요. 어디 부분을 잘 들었으면 될까요? 자, 일단 여러분 선택지 A, B, C, D를 보게 되면 이 A, B, C를 통해서 이거는 장소를 묻는 문제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어떤 위치를 묻는 문제다라는 건 파악할 수 있었을 테고 집중해서 지금부터 여기 부분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我把要还的书都提前放在书架上显眼的位置了。我把要还的书都提前放在书架上显眼的位置了。我把要还的书都提前放在书架上显眼的位置了。 여러분 어때요? 들리나요? 지금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면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지칠 수가 있어요. 우리 운동하면서 재미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육에 어떤 부하를 줘서 피 몰아줘서 재미 느껴야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고요? 소리에 집중해서 정답을 체크했다면 B번 수자상을 정답 후보로 체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뭘 듣고 체크해야 된다? 소리를 듣고 정답을 체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쉬지 말고 바로 이어서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남들도 다 운동할 수 있는 거고 지금부터 해야지만 근육에 더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힘내서 한 세트만, 마지막 한 세트만 더 문제 풀게요. 자, 실제 시험이다 생각하시고 소리 듣고 정답 체크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아시겠죠? 갑니다. 小张，你申请过网络贷款吗？很多人都说利息比银行贷款低。我没申请过，但听说所有手续都是在网上办理的，这可靠吗？他们在谈什么？ 자, 여러분 선택지 A, B, C, D 보면 일단 뭔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자, 이번 선택지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나 어떤 직업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요즘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선택지 A, B, C, D가 전부 다 명사 플러스 명사로 구성되어 있는 명사구가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명사 플러스 명사로 구성되어 있는 명사구. 맞죠? 잘 듣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으면 되는데 해석이 됐다면 지문이 해석이 되고 선택지 A, B, C, D를 내가 해석할 수 있었다면 그냥 문제 풀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해석이 안 됐다면 뭐에 의존해 정답을 체크하자? 여러분 소리에 의존해 정답을 체크하자. 일단 선택지 A, B, C, D를 보겠습니다. 각각 A, B, C, D 여러분들이 뭘로 바꿔주세요? 한국어 의미 플러스 소리. A, B, C, D 한번 볼까요? 자, 2번입니다. 인항利息. 그쵸? 은행 이자. 이걸 그냥 은행 이자
라고 한국어로 해석하는 거에 더 나아가서 인항리시라고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B번입니다. 网络贷款. 그렇죠? 이걸 갖다가 온라인 대출 이렇게 한국어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网络贷款 이렇게 일단 소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A번, B번, C번, D번의 한국어 해석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리까지 파악했다면 여기 부분을 듣고 정답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가죠. 你申请过网络贷款吗？很多人都。你申请过网络贷款吗？你申请过网络贷款吗？你申请过网络贷款吗？ 자, 뭘 듣고 网络贷款 그쵸? 网络贷款 들렸으니까 일단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가 아니라 정답 후보가 될 거다라고 체크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제까지 우리는 다 문제풀이를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소리 들렸다고요? 와, 여러분 회원님 그냥 우리 헬스장 견습 트레이너 해야겠는데요? 여러분 농담입니다. 회원님들 중에 잘 안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원래 운동도 공부도 처음에는 어려운 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회원님들 듣기 실력을 벌크업 시켜드릴 소리 학습법은요. 복습합니다. 첫 번째로 잃지 않은 소리, 두 번째로 유사한 소리, 세 번째 다른 소리. 이 중에서 오늘은 잃지 않은 소리를 학습해 봤습니다. 잃지 않은 소리는 정답 선택지 자체가 문제 지문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유형으로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귀만 쫑긋 세우고 듣다 보면 들리는 소리로 정답을 찾는 방법이니까요. 우리 중린이 회원님들 듣기 문제를 풀다가 어느 순간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 먼저 정답 선택지를 확인해 보고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듣는 자가 정답을 듣는 겁니다. 오늘 소리학습법 너무 맛있었다. 그쵸? 근육이 많이 생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렇게 한 번 듣고 끝내면 안 되고 계속 꾸준히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야 자연스럽게 체득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PT도 꼭 오셔야 돼요. 알겠죠? 오늘 구조학습법 너무 맛있었다. 그쵸? 선생님 왜 자꾸 맛있었다라고 해요? 운동하고 정말 이제 근육이 많이 느꼈을 때 우리가 근육을 먹는다,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3대 300이 꿈인 중국 어린이 중린이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운동 잘하는 남자 잘남 김동환입니다. 저번에 받은 PT 잘 기억하고 계시죠? 다들 벌써 조금씩 중손실 온 거 봐. 제가 얼른 다시 여러분들 회복시켜 드릴게요. 자, 워밍업부터 해야 하니까 伸展 운동부터 합시다. 자, 여러분들 어깨 이렇게 펴서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하나, 둘. 목도 이렇게 여러분 스트레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할 때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중간중간에 많이 하라고 하는데 스트레칭 정말 중요하죠. 伸展 운동이 뭐냐고요? 바로 방금 제가 했던 스트레칭을 말하는 거예요. 신체 일부를 내밀거나 피거나 펼칠 때 사용하는 伸展이라는 단어와 운동을 뜻하는 运动이 결합된 표현입니다. 여기서 伸은 HSK 5급 필수어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3대 300. 벌써 두 번째 PT 시간 독해 구조학습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학습법이 뭐냐고요? 구조학습법도 우리가 지난 PT 시간에 배웠던 소리학습법과 같이 제가 만든 독해학습법인데 독해 문제를 풀 때 지문 전체를 해석하지 않고 구조를 분석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우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독해 문제를 풀면 됩니다. 첫 번째, 어휘의 구조. 두 번째, 문장의 구조. 세 번째, 스트레칭 하면서 글의 구조. 어휘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은 독해 1부분에,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은 독해 2부분에,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은 독해 3부분에 적용 가능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인 어휘의 구조를 PT 수업을 통해서 받아보도록 합시다. 어휘의 구조는요, 여러분 곧 호응 구조를 말합니다. 다시요. 어휘의 구조는 뭘 말한다? 호응 구조를 말한다. 여기에서 호응 구조란 자주,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되는 동사와 호응하는 어휘,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형용사와 호응하는 어휘,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명사와 호응하는 어휘,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양사와 호응하는 어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어 등이 있습니다. 뭐가 정말 많은 것 같죠?
하지만 어휘를 공부할 때 호응하는 어휘를 함께 외우면 문장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고도 바로 정답을 내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휘 공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 조금 무거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자, 화면에 문제가 떴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어휘를 찾는 게 독해 일부 문제고, 해당 문제는 우리 빈칸이 보이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어휘 한번 여러분 찾아주세요. 다 찾으셨나요? 본인이 직접 연습을 해봐야지만, 본인이 직접 자극을 느껴야지만 진짜로 근육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여러분들 HSK 3대 300이라는 무게를 들 수 있게 됩니다. 지문이 나와 있는데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문을 쫙 해석하고 1번 자리에 들어갈 알맞은 어휘를 찾아줘도 무방하죠. 내가 어휘력이 정말로 어휘력이 너무 뛰어나서, 독해력이 너무 뛰어나서 실제 시험에서 45문제를 45분 안에 풀어야 하는 그 극한 상황에서 내가 지문을 다 해석할 수 있으면 해석하고 문제 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을 공부하는 거고 시험 중국어를 공부하는 거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 단축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지만 좀 어려운 문제, 구조가 복잡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제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이 문제 정답은 다 해석하면 물론 정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 1번 자리를 봐주세요. 자, 1번 자리 봐주면 1번 자리는 동사가 들어갈 자리다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되고요. 1번 자리의 정답 근거는 바로 저 끝에 덧자 다음에는 시야구어, 효과라는 명사와 자주 함께 쓰이는 호응어를 찾는다면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야구어라는 어휘와 호응하는 어휘가 있는지 선택지 A, B, C, D를 봐주세요. A, B, C, D를 보면 바로 10번产生이란 글자죠. 产生, 요 글자는 产生效果, 효과가 생기다. 이렇게 호응하는 단어로 정말 많이 쓰이는 구조입니다. 내가 어휘를 공부할 때 호응하는 어휘를 외워서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호응하는 어휘가 보인다면 바로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어휘 공부 정말 중요하겠죠. 어휘는 HSK의 탄탄지 중 하나라고요. 자, 여기서 쉬지 말고 마지막으로 이어서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마지막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지문 안에 빈칸이 2개 있죠.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어휘를 해석하지 말고, 그렇죠? 어휘를 살펴가지고 구조 분석해서 한번 문제 풀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1번 자리의 정답은 D번입니다. 근데 이 D번의 정답 근거는 바로 어디에 있냐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他们认为从小长期大量吃肉. 자, 여기까지 문장의 주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긴 시간 동안 대량으로 고기를 먹는 것은 会使 누구로 하여금요? 大脑 대뇌로 하여금 점차 D번하게 한다는 뜻이죠. 결국은 이 1번 자리에 들어갈 어휘는 앞에는 따, 나오, 대뇌를 어떻게 하게 한다. 대뇌와 호응하는, 의미적으로 호응하는 어휘를 찾아주면 됩니다. 대뇌가 뭐 할까요? 자, 선택지 A, B, C, D를 보면 들어갈 알맞은 어휘는 바로 D번, 뇌를 축소한다 라고 정답을 찾아주면 되겠죠. A번 같은 어휘, 쏘어 또한 단축시키다, 이 어휘는 보통 시간이나 거리랑 많이 호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A번 같은 경우가 시험에 나오면 시간이나 거리를 찾아주다. D번 같은 거 축소하다 라는 어휘는 앞에 이제 어떤 크기가 줄어들 수 있는 거에 쓰기 때문에 따, 나오, 대뇌가 축소하다, 이렇게 호응하는 어휘 가지고 1번 문제 정답을 찾아줬으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문제 풀러갑니다. 자, 2번 문제는 정답이 C번인데요. 여기서 맞추셨나요? 자, C번의 정답 근거는 바로 쉼표 다음에는 자이라는 글자와 자주 함께 쓰는 연결어가 바로 정답 힌트였는데요. 只有 A, 才 B. A 해야지만 비로소 B하다. 이 연결어의 호응 구조를 알았다면 바로 정답 C번인 걸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각 문제별로 호응하는 어휘가 여러분 보이셨죠? 자, 여기까지. 회원님들의 HSK 3대 300, 그 중에서도 독해 100점 받아야죠. 우리 독해 실력을 벌크업 시켜드릴 구조학습법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첫 번째로 어휘의 구조, 두 번째로 문장의 구조, 세 번째로 글의 구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어휘의 구조를 학습해 봤습니다. 어휘의 구조는 어휘를 공부할 때 쉽게 말해 호응하는 어휘, 따페이, 짝꿍 어휘를 함께 외우면 길고 긴 문장을 읽지 않고도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독해 풀이 방법입니다. 우리 중린이 회원님들, 빈칸 채우기 문제를 풀 때는 문제 근처에 있는 어휘들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정답 천지에 있는 어휘와 호응되는 어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회원님들 독해 점수 100점으로 가는 지름길. 오늘 구조학습법 너무 맛있었다. 그쵸? 선생님 왜 자꾸 맛있었다라고 해요? 운동하고 정말 이제 근육이 많이 느꼈을 때 우리가 근육을 먹는다,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독해 문제를 풀면서 다 지문을 해석하고 풀지 않고 바로바로 내가 이렇게 어휘만 가지고 문제 풀었을 때 정말 내가 운동하고 느낄 때 그 느낌처럼 뭔가 희열감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한 번 듣고 끝내면 안 되고요. 계속 꾸준히 많은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야 자연스럽게 체득이 될 거예요. 해커스 교재에는 이렇게 호응하는 어휘가 아주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휘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호응어의 중심으로 외워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음 PT도 오셔야 해요. 알겠죠? 다음에는 저희 같이 쓰기 영역, 우리 3대 300 중에 마지막 쓰기 영역에 대한 PT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대 300이 꾸민 중국어 어린이 중린이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중국어 잘하는 남자 지임잘남 김동환입니다. 자, 하체 운동에는 션뚠 말하는 게 없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들 눈치채셨나요? 맞아요. 션뚠의 뜻은 바로 스쿼트입니다. 션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깊다라는 의미의 션, 웅크려 앉다라는 의미의 뚠이 결합된 표현입니다. 여기서 뚠은 HSK 5급 필수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3대 300. 오늘 드디어 세 번째 PT 시간. 와! 그럼 쓰기 1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1부분은 3대 300이 꾸민 중린이 회원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쓰기 1부 문제 유형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HSK 5급의 쓰기 1부분은 여러분에게 단어를, 출제자가 여러분에게 단어, 어휘를 4개에서 6개를 순서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제시해 줍니다. 4개에서 6개로 제시된 어휘를 가지고 정답인 1개의 문장을 완성하는 게 바로 HSK 5급 쓰기 1부분입니다. 이 5급 쓰기 1부 문제 유형은 사실 HSK 3급, 4급에도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 유형인 만큼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HSK 3대 300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무작정 무게를 드는 회원님들이 있습니다. 운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무작정 무게만 들다 보면 더디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학원에 와서 또는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무작정 문제만 푸는 학생이 있습니다. 중국어 구조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무작정 문제만 풀다 보면 발전이 더디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쓰기 1부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 학습하는 것은 쓰기 1부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구조 듣기와 구조 독해, 즉 듣기와 독해 영역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운동 잘하는 남자, 저 짐 잘남과 함께 중국어의 기본 마인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어는 가장 중요한 중국어의 문장 기본 성분이 있죠. 바로 수어입니다. 수어가 중국어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문장 성분이 됩니다. 선생님, 주어, 수어, 목적어 아닌가요? 주어부터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우리 HSK 5급 관련해서 주어는 문장에서 없을 수가 있습니다. 주어 관련해서 우리 HSK 5급에는 무주어문이 출제가 됩니다. 주어가 없는 문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어부터 찾으면 안 되고 항상 수어부터 문장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을 존중해야 된다,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출제됐던 문장을 보면 주어가 없죠. 바로 읽는 사람이 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어문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문장, 기본 구조에서 뼈대가 되는 건 바로 수어부터 찾아주셔야 됩니다. 수어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품사, 두 가지 어휘가 수어 자리에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동사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잘남은 잘생겼다 처럼 형용사가 등장하는 문장이 있고요, 중잘남은 본다와 같이 동사가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수어 자리에 등장할 수 있는 거는 형용사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중국어의 문장 뼈대가 주어, 수로, 목적어라고 봤을 때 형용사는 이 자리에 목적어가 올 수 없고요. 동사는 반드시 뒤에 여기에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잘남은 잘생겼다 라는 문장은 사실 그 상태로 완성된 문장입니다. 중잘남은 잘생겼다. 아니라고요? 실제로 와서 보세요. 중잘남은 잘생겼다. 그 상태로 문장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잘남은 본다 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보는지가 뒤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그 상태로 문장 끝날 수 있고 동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형용사 관련해서 기본 구조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제자가 이 형용사 가지고 우리한테 문제를 출제할 때 아무래도 형용사는 이 뒤에 아무것도 목적어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출제자는 우리한테 바로 형용사 앞에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 자리에 어떤 수식성분, 복잡한 수식성분을 우리에게 출제한다거나 아니면 형용사 앞에 헌을 쓸 수 있는지 물어보거나 아니면 형용사 앞에 비교문을 쓸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잘남은 잘생겼다 라는 문장인데요. HSK 5급에 오게 되면 해커스에서 HSK 5급을 가르치는 운동 잘하는 남자 중잘남은 잘생겼다 이렇게 문장을 길게 출제하거든요. 형용사는 형용사로 문장이 끝나기 때문에 형용사가 수로가 돼서 문장이 끝나기 때문에 이 주어 자리에 복잡한 긴 꾸며주는 성분이 와요. 두 번째로 중잘남은 잘생겼다 라고 쓸 수 있겠지만 중잘남은 정말 잘생겼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또는 중잘남은 나보다 잘생겼다, 중잘남은 나보다 못생겼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즉 형용사 관련해서 출제자 물어보는 포인트 세 가지. 첫 번째는 주어 자리에 복잡한 꾸며주는 성분이 온다. 두 번째는 헌을 쓸 수 있는지 물어본다. 세 번째는 빗자를 쓸 수 있는지 물어본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형용사 관련된 특징입니다. 동사 관련된 특징을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저 따라 읽어보실래요? 갑니다. 조개 먹으러 명동 가자. 선생님 정말 유치하고 재미없어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조개 먹으러 명동 가자. 여기서 조는 바로 뭐죠? 조동사입니다. 개는 영어에선 전치사라고 하지만 중국어는 낄개자 써서 개사라고 합니다. 명은 명사겠죠. 조개, 명 이 세 가지 순서가 바로 동사를 꾸며줍니다. 조개 먹으러 명동 가자. 조개 먹으러 명동 가자. 추가 포인트, 여러분이 자격증을 공부하다 보면 부사라는 어휘가 나오는데 부사는 위치가 유동적입니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 표시하는데요.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자리 변동 없이 확실하게 시험에 등장했을 때 예외를 가지지 않는 조개 먹으러 명동 가자를 외워주세요. 그리고 동사는 앞에서도 꾸며줄 수 있고 뒤에서도 꾸며줄 수 있습니다. 중국어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동사를 앞에서 꾸며줄 때는 이렇게 생긴 덜을 써서 꾸며주지만 얘는 자주 생략합니다. 그리고 동사를 뒤에서 꾸며줄 땐 이렇게 생긴 덜을 쓰는데 그땐 여기에 헌자를 쓰고 형용사를 쓸 수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갑니다. 快说 빨리 말해 라는 뜻이죠. 快说 앞에서 덧자 없이 꾸며줄 수 있습니다. 다시요. 快说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说得很快 다시요. 说得很快 빨리 말한다 라는 뜻이죠. 뒤에서 앞을 꾸며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앞뒤에서 꾸며줄 수 있는 방법이 3개예요. 중국어의 기본 구조 여러분께 중잘남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지금 막 외우겠다라는 생각보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형용사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 3개 이렇게 3개 기억해 주시고 동사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도 3개다. 조개 먹으러 명동 가자, 快说说得很快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중국어의 기본 구조, 기본 뼈대입니다. 여러분께 중잘남이 이렇게 마인드맵을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어떤 중국어 문장을 보더라도 이 마인드맵에 내가 적용 가능한지 한번 살펴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중잘남이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이제 5급 정도 오면요. 여러분께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확장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특정 부위만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거든요. 오늘은 나는 2두만 할 거야. 나는 오늘 3두만 할 거야. 나는 오늘 등만 할 거야. 등 하부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공부하게 되죠. 점점 세분화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HSK 5급에 오셔도요. 단순하게 그냥 기본 구조에 맞춰서 문장이 딱 들어맞기도 하지만 예외적인 문장들도 있어요. 그건 제가 강의 속에서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 현장 강의에서 자세하게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마인드맵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죠. 중국어의 기본 뼈대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주어 관련해서는 주어가 없는 문장이 나올 수 있으니 수어부터 잘 확인하자. 수어 관련해서는 형용사가 수어자에 나올 때 포인트 3개, 동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포인트 3개,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점은 바로 목적어의 유무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고요. 형용사 포인트 3개, 동사 포인트 3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공부 너무 맛있었다. 그쵸? 이렇게 쓰기 문제를 풀기 전에는 마구잡이로 막 문제를 풀기보다는 중국어 구조에 대한 기본 지식을 탄탄하게 쌓고 쓰기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첫 번째 루틴이 끝났습니다. 와, 박수! 와! 다음 PT 시간은 다시 3분할 루틴 중에 첫 번째인 우리 듣기 소리학습법의 두 번째 공부법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여러분, 이 공부법의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신다고요? 궁금하시다면 다음 PT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어, 3대 3배의 꿈인 중국어 어린이, 중린의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자, 운동 잘하는 남자 진잘랑 김동환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두박근, 오늘은 이야링으로 운동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이야링은 바로 아령입니다. 여러분, 이 아령의 뜻이 왜 아령인지 아세요? 이 한자들은 말 그대로 영어 덤벨을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요. 소리가 나지 않는다 라는 뜻의 야와 방울이라는 뜻의 링이 결합해서 덤벨, 야링이 이렇게 사용이 됐다고 해요. 어때요? 신기하죠? 3대 300. 자, 오늘 드디어 네 번째 PT 시간입니다. 저의 첫 번째 루틴이 끝나면서 듣기 소리학습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 이때까지는 몸을 뭔가 다듬는다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중량 운동. 여러분, 소리학습법이 무엇이냐고요? 그동안 제가 너무 편하게 해드렸나 봐요. 하하, 장난이고요. 다시 복습해 보자면 꼭 복습하며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복습해 보자면 소리학습법이란 제가 만든 학습법인데 의미 파악이 안 된 문제를 소리에 의존하여 정답을 찾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소리 듣고 정답 체크하자라는 뜻이죠. 시험에서 출제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 소리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첫 번째, 잃지 않은 소리. 두 번째, 유사한 소리. 세 번째, 다른 소리. 오늘은 이 중에서 유사한 소리에 대해 PT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중린이 회원님들 저랑 같이 운동하니까 즐거우시죠? 저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자, 그럼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에 의존해서 정답을 찾는 소리학습법. 두 번째, 유사한 소리.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화면에 선택지 ABCD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학생들이 선택지 ABCD를 보면 이 ABCD의 의미만 파악하는데 반드시 의미와 소리를 같이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A번부터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안에 들어있대요. 뭐가 들어있대요? 금지품이 들어있다. 그 다음 B번입니다. 송 초디팡이니까 잘못 보내진 거죠. 그쵸? 그 다음 C번입니다. 투이게 누구에게 찌见人 요거 이제 발신입니다. 발송한 사람이에요. 발송한 사람한테 다시 보내졌다. 반송됐다. 그 다음 D번이면 초과했대요. 어떤 정해진 중량을 초과했대요. 이렇게 해석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우체국에서 택배 보내는 거 관련된 지문이구나 라는 거는 의미 파악을 통해서 파악하시면 되고요. 뭐까지 파악해야 된다? 소리까지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요런 글자에 A번 선택지 같은 거에 발음을 몰라도요. 우리 B번, C번, D번 같은 거는 간단한 한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까지 파악해 준 상태에서 자, 지금부터 우리 한번 녹음 지문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답 한번 찾아보세요. 我前天寄出去的包裹怎么被退回来了？你写错收件地址了，也没有写电话号码，快递公司只能退给寄件人了。关于那个包裹可以知道什么？ 자, 정답을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개겠죠. 지문을 듣고 완벽하게 내가 한국어로 해석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쵸? 선택지 A, B, C, D 의미 파악했고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 정답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딱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럴 걸 대비하셔서 여러분들께 선택지 A, B, C를 볼 때 의미만 파악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소리까지 같이 파악한 상태에서 지문을 귀 쫑긋하고 역시 의미 플러스 소리를 같이 들어야 됩니다. 여기 부분인 것 같아요. 快递公司只能退给寄件人了。
快递公司只能退给寄件人了。快递公司只能退给寄件人了。 그렇죠. 여기 부분 듣고 정답 몇 번? 정답 여러분 C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시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문제 푸는 방법은요. 이 지문을 완벽하게 듣고 내가 한국어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 부분,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부분을 확인하셔서 바로 정답을 C번 잘 듣고 소리를 잘 듣고 정답 C번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소리학습법에서는 일치하는 소리를 학습했어요. 일치하는 소리는 그대로 선택지를 읽어주는 거. 오늘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건 유사한 소리입니다. 유사한 소리는 일부 어휘를 읽어주지만 대부분의 어휘도 읽어주기 때문에 역시 소리 듣고 정답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직접 내가 또 운동을 해봐야죠. 그렇죠? 우리 중린이 회원님들 한번 실제로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지 A, B, C, D 소리 플러스 의미를 같이 파악하자. 텍스트와 어떤 사운드를 같이 파악하자. 그렇죠? 자, 문제 출발합니다. 잘 듣고 문제 풀어보세요. 城市里到处都是高楼大厦，有时让人觉得很单调。所以我常常怀念农村的生活，那里风景很美，色彩像是画家打翻的调色盘一样丰富。那我们这周末去郊区走走怎么样？这个主意不错，我这就去预订高铁票。女的为什么怀念农村生活？ 그렇죠. 이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내용을 이해했다면, 한국어로 해석이 됐다면 정답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용을 이해 못했다. 여기 부분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那里风景很美，那里风景很美，那里风景很美，那里风景很美。 자, 우리 중린이 회원님들 한번 정답 같이 외쳐볼까요? 자, 들립니다. 하나, 둘, 셋. 정답 몇 번? 정답 C번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징서 얘가 들리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우리한테 들렸거든요. 화면 보고 우리 한번 녹음, 지문 살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부분 있죠? 风景很美. 자, 여기 부분을 여러분이 듣고요. 바로 정답 어디? 景色优美. 얘를 체크해 줬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지문을 들으면서 완벽하게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도시 곳곳은 모두 다 바로 뭐래요? 고층 빌딩이래요. 때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느끼게 한대요. 좀 단조롭다고 느끼게 한대요. 그렇죠? 여자가 말하면 그래서 나는 자주 뭐한다? 화인이 그립대요. 농촌 생활이 그립대요. 거기에 풍경, 경치는 아름답고요. 색채는 시앙시 뭐와 같다는 거죠? 화가가 바로 그 팔레트를 뒤엎어 놓은 것처럼 뭐하다? 풍부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어서 남자가 말해요. 그럼 우리는 이번 주말에 교회로 가서 좀 산책 나가는 거 어때? 교회 나가는 거 어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농촌 쪽 가자는 거죠. 풍경 보러 라고 했더니 여자가 아이디어 괜찮다. 나 지금 바로 가서 예약할게. 뭘 예약해? 고속철도표를 예약할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선택지 A, B, C, D를 보고 C번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근데 실제 시험은 사실 많은 지문을 완벽하게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할 때도 소리를 좀 학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여기 부분은 대화형 문제죠. 여러분께서 이 대화형 문제 공부할 때 소리를 잘 학습해 두셔야 아직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뒷부분, 어려운 듣기 지문을 공부할 때도 소리 가지고 정답을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회원님들의 듣기 실력을 벌크업 시켜드릴 소리 학습법은 첫 번째로 일치하는 소리, 두 번째로 유사한 소리, 세 번째 다른 소리. 이 중에서 오늘은 유사한 소리를 학습해 봤습니다. 유사한 소리는 실제 시험에서 만약에 내가 듣기를 듣고 내용이 이해 안 됐다면 소리, 즉 유사한 소리로라도 정답을 체크하면 되는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공부할 때도 그 유사한 소리를 익히는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소리학습법 너무 맛있었다. 그쵸? 혹시 일치하는 소리법이 기억이 나지 않는 회원님 계신가요? 괜찮아요. 여러분 좌측 상단에 제가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공부하면 되거든요. 뭐든지 반복학습 아시겠죠? 자, 다음은 무슨 공부법일까요? 독해? 쓰기? 맞습니다. 바로 독해 구조학습법의 두 번째 공부법 PT를 진행할 거예요. 요즘 회원님이 이렇게 자주 와주셔서 저 짐잘남이 얼마나 뿌듯한지 아세요? 우리 HSK 3대 300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힘 내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3대 300의 꿈인 중국어 어린이 중민회원들 안녕하세요. 운동 잘하는 남자 지임잘란 김동환입니다. 아이고 회원님, 공부할 때는 자세를 이렇게 바로 세워서 앉아야 해요. 자세가 자꾸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우리 중민회 회원님 허신지준이 약한가 보죠. 그쵸? 오늘은 제가 허신에 집중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허신은요 바로 핵심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근육을 뜻하는 찌와 무리 혹은 때를 뜻하는 쥔을 결합한 허신지준은 바로 코어 근육을 뜻합니다. 여기서 허신은 HSK 5급 필수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3대 300 오늘 드디어 6번째 PT 시간 독해 구조학습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학습법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다시 복습. 독해 문제를 풀 때 지문 전체를 다 해석하지 않고 지문의 구조를 분석해서 빠르게 정답을 찾는 방법을 말합니다. 시험에서 우리는 3가지 방법으로 독해 문제를 풀면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어휘의 구조 파악하기. 두 번째, 문장의 구조, 짧은 문장입니다. 짧은 문장의 구조 파악하기. 세 번째로 긴 문장, 긴 글입니다. 글의 구조 파악하기. 이 3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여기서 어휘의 구조를 파악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독해 일부분에 적용할 수 있고요. 짧은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독해 2부분에, 긴 문장, 글의 구조를 파악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독해 3부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독해 모든 파트를 정복하는 것은 저의 구조학습법만 있다면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학습했던 어휘의 구조는 마치 여러분이 헬스장 가셔서 러닝머신을 뛰면서 워밍업을 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다룰 문장의 구조부터는 본격적인 쇠질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문장의 구조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시험에 출제되는 단문은 지식정보 설명문과 중국 문화 설명문, 시사 이슈, 논설문, 일상 경험 이야기 총 4가지 지문입니다. 설명문이 크게 2개, 중국 관련된 설명문이냐 아니면 중국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이냐, 설득하는 논설문이냐 아니면 이야기글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와, 여러분 주제만 봐도 벌써 아찔하죠?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어려운 주제 속에서도 쉽게 정답을 찾아내는 비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설명문은 지문과 선택지를 비교하는 비교 독해와 속어법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논설문은 지문과 선택지에 조동사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지문에서 설득하는 핵심 문장, 설득하는 글이죠. 이 핵심 문장을 찾아서 정답 선택지를 찾아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사문은 지문과 선택지에 등장인물이 많이 등장하는데 각 등장인물의 행위와 그 행위를 한 이유를 잘 파악해서 정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설명문을 여러분께 예제를 통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출발해 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 화면에 지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짧은 지문입니다. 선생님 이거 긴 지문 아닌가요? 그럼 짧은 지문입니다. 이 짧은 지문을 보고요. 그 다음 우리한테 선택지 A, B, C, D가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몇 초 안에? 50초 안에 이 선택지에 일치하는, 즉 지문을 읽고 선택지 A, B, C, D에 일치하는 한 개의 선택지를 찾아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문제 푸는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전에 딱 여러분이 지문을 보면 이 지문이 무슨 글이구나, 설명문인지 아니면 논설문인지 아니면 이야기글 서사문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죠? 일단은 모든 독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첫 번째 문장을 먼저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마침표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을 여러분께서 읽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기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냐? 자, 就是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여러분들 B는 A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문장을 쓸 때는 A, 是, B라는 일반적인 문장이죠. A는 B다. 근데 종종 이제 B는 A다 라고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중잘남은 해커스에서 5급을 가르치는 강사다 라는 건 기본적인 시가 들어간 문장이라면 해커스에서 5급을 가르치는 강사는 바로 중잘남이다 라고 쓰기도 하고, 그때는 B를 먼저 설명하는 대상을 먼저 쫙 언급하고 就是 A 라고 쓰기도 합니다.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는 A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정보, 기술, 설비,
시설, 생산자 등의 집합을 뭐라고 한다? 정보 자원이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문은 정보 자원에 대한 거예요. 한 가지 더 어렵게 문제풀이법을 좀 알려드리면 선택지 A, B, C, D를 보게 되면 A, B, C, D에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정보 자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문은 뭐에 대한 글이다? 정보 자원에 대한 설명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번역하는 시험이 아니죠. 이 지문의 핵심 어는 당연히 정보 자원이 있지만 문제 푸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정보 자원을 대한 나머지 부분이죠. 나머지 부분을 잘 읽고 지문과 비교 독해 소거법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미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선택지 A, B, C, D에 소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C번 선택지 볼까요? 정보 기술은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 정보 자원에 속하지 않는다. 정보 기술이 정보 자원에 속하지 않는다가 C번 선택지인데 벌써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여기 정보 기술, 설비, 시설, 생산자 등의 집합, 이 모든 거의 집합을 정보 자원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몇 번째는 소거해야 된다? C번은 소거해야 됩니다. 맞죠? 아마 영상을 보면서 지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어휘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어휘 일단 잠깐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문제 풀이법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C번을 내가 소거해야겠구나, 실제 시험에 이렇게 문제 풀어야겠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자원은요, 넌고 그냥 꼭 무시하고 넌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중복해서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영상 보는 중인 여러분들, 자 같이 한번 가볼까요? 정보 자원은重复使用,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대요. 자, 선택지 중에 하나 소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몇 번 소거해야 되죠? 여러분 정답 몇 번 소거해야 되죠? 바로 정답 B번을 소거해야 됩니다. 오답이란 뜻이죠. 일회성 자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근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화면상 이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중복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몇 번은 B번은 소거해 줘야 됩니다. B번도 소거하고 C번도 소거. 그렇죠? 또 한번 지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并且 게다가 在这样的过程中 이러한 과정에서 体现 드러낸대요. 자신의 가치를. 동시에 사람들은 在 어디까지 묶어준다? 的时候까지 문장 묶어주시고요.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찾는 거죠. 이용하기도 하고 찾기도 해요. 어떤 것을? 정보 자원을 이용하고 검색할 때 받지 않는다. 뭐를? 시간, 공간, 언어, 지역 이런 업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검색할 때 이런 제한을 받지 않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몇 번째 거 소거해야 되냐? 받는다. 다양한 방면에 제한을 받는다. 이것도 역시 아니죠. 정답은 그러니까 A번입니다. 지문에서 당연히 정답의 근거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실제 시험에서 시간과의 싸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문이 설명문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비교 독해와 소거, 결국은 지금 비교 독해에서 지금 화면이 정신없었죠. 왔다 갔다 비교하면서 제가 B, C, D를 다 소거했습니다. 그렇죠? 정답 몇 번? 정답은 A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실제 시험이라면 이렇게 B, C, D 소거하고 정답 A번 체크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죠. 우리 A번의 정답 근거가 되는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정보 자원은 가지고 있다.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정보 자원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정보 자원의 의의가 크다라고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했네요. 이렇게 해서 바로 A번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요. 문제를 풀 때 이 전략, 방법이 좀 중요하겠죠. 다 해석하는 거는, 번역하는 건 우리한테 해당되는 문제풀이 방법이 아니고 일단은 첫 번째 문장과 선택지를 비교해서 핵심어, 바로 시인시지웬 정보 자원이 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 자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읽고 비교 독해랑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좀 근육이 생긴 것 같나요, 여러분들? 자신감이 생기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 풀어볼 시간입니다. 자, 짐잘남이 여러분께 화면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출발합니다. 선생님 정답 바로 알려주지 말고 문제 풀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같이 풀면서 여러분과 정답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문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죠. 어디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 있죠? 마침표까지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위, 什么什么不同 나와 있습니다. B와 다르게 뭐는 A는
A에 대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비교 대상을 먼저 언급할 때 위, 什么什么不同 씁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광주人, 예, 광주 사람들이요. 坐在 어디에 앉아서요? 아, 찻집에 앉아가지고요. 동시 동작이 있죠. 뭐 하는 거죠? 아침밥을 먹으면서 대화는 慢节奏, 느린 어떤 생활 리듬이죠. 이 느린 생활 리듬과는 다르게 우한人, 우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라이프지 뭐 할 시간이 없대요? 앉아가지고 천천히 아침밥을 먹을 시간이 없대요. 이 질문 뭐에 대한 질문이죠? 바로 우한 사람에 대한, 우한人에 대한 질문입니다. 걸으면서 먹는 것, 이것이 이다. 바로 우한 아침의 큰 특색이다 나와 있어요. 우한 사람이 바로 뭐다? 걸으면서 뭐 한대요? 밥을 먹는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 질문 누구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한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은 실제 시험 문제라면 C번이나 아니면 D번 중에 하나를 정답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 이 지문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우한 사람이 밥을 어떻게 먹는다? 빨리 먹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지금 여러분들 习惯요 글자 명사로 습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사로 어딘가 익숙해지다, 습관이 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D번 해석하면 우한 사람은 어디에 습관된 거예요? 걸으면서 뭐 하는 거? 아침밥을 먹는 거 있죠. 요게 바로 습관됐다. 네, 정답 바로 D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번 선택지 볼까요? 우한 사람은 좋아한대요. 뭘 좋아해요? 찻집에 가서 아침밥을 먹는 거 좋아한대요. 이거는 바로 누구에 대한 설명이죠? 광주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 C번은 누구에 대한 설명? 광주련에 대한 선택지이기 때문에 소거해 주시고 정답 D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지문, 이 출제가 됐을 때 보세요. 아침밥을 먹는 속도는 영향을 끼친다. 뭐에?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고 본인 생각으로 절대 B번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부족한 독해 실력을 그날 상상력으로 채우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상상력으로 채우면 안 되고 뭘로? 그것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정답의 근거는 반드시 지문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정답 몇 번? D번 요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바로 앞부분만 읽고도 체크할 수 있다. 이어서 지문 좀 살펴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아주 정상이래요. 그러나 이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한은 예, 우한 사람 역시도 능 걸으면서 밥을 먹는 것인데 게다가 속도가 뭐다? 빠르다라고 계속 지문에 언급을 하고 있네요. 정답은 몇 번? 정답은 여러분들 D번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자, 회원님들의 독해 실력을 벌크업 시켜드릴 독해 구조학습법은요. 첫 번째로 어휘의 구조, 두 번째 문장의 구조, 세 번째 글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짧은 문장의 구조에 대해 학습해 봤습니다. 독해 이 부분에서는 출제되는 설명문과 논설문, 서사문 각각 풀이 방법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자면요. 설명문은 핵심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비교해 보는 방법, 논설문은 지문에서 설득하는 핵심 문장을 찾는 방법, 서사문은 등장인물의 행위와 그 행위의 이유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구조학습법 너무 맛있었다. 그쵸? 회원님의 중국어 그 코어 근육이 막 단련되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기초부터 단단하게 잡아가다 보면 HSK 고득점을 넘어 만점인 300점 달성이 가능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제가 10년 넘게 매달 HSK를 보는데 보통 출제자가 형태로 출제를 하더라고요. 3대 3배의 꿈인 중국어 어린이 중년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운동 잘하는 남자 진잘남 김동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伸展运动, 스트레칭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열심히 복습하셨나 봐요. 저는 지금 伸展运动으로 热身运动을 하고 있는 거예요. 热身运动은 우리말로 준비 운동, 영어로는 워밍업이라고 합니다. 热身运动은 HSK 5급 시험에 나오는 고난도 어휘니까 우리 300점을 노리는 우리 중린의 회원님은 꼭 기억해 주세요. 3대 300. 자, 오늘 드디어 여러분과 6번째 만났습니다. 6번째 PT 시간. 오늘은 쓰기 1부분을 위한 통합사고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3번째 PT에서
중국어의 기본 구조에 대한 마인드맵과 이 수러 자리에 위치하는 동사와 형용사에 대한 특징을 학습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중린의 회원님들은 위 링크를 따라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1부분 문제풀이를 시작하기 전 3대 300을 위한 통합 사고력을 기르는 훈련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 선생님, 오늘은 좀 쉬우면 안 돼요. 오늘 쓰기 공부하는 날이니까 듣기랑 독해는 쉬는 날이잖아요. 오늘 쓰기만 열심히 같이 해봐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훈련 시작합니다. 여러분, 통합 사고력이란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을 통합해서 해결하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는 중국어를 배우는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받자문, 빼잇자문, 비교문, 연동문, 겸어문 등 다양한 어법을 나눠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쓰기 1부분 만점을 위해서 나눠서 공부했던, 즉 흩어져 있던 이 어법 지식들을 시험에 필요한 지식으로 통합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힘으로 길러야 합니다. 지금부터 운동 잘하는 남자 짐잘남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르기 위한 3가지 순서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단축하기. 쓰기 1부분 문제는 4개에서 6개로 제시된 어휘를 나열해라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4개에서 6개로 출제자가 제시된 어휘를 잘 살펴서 6개를 5개의 묶음으로, 5개를 이 4개의 덩어리로 어휘를 묶어줘야 됩니다. 딱 보자마자 한 문장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어휘를 묶어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때 어휘를 묶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덧자, 양사, 개사, 다음에 바로 명사를 묶어주는 방법. 두 번째로 더가 생략된 명사구가 출제됩니다. 더가 생략된 명사구를 찾아서 묶어주는 방법. 예를 들어서 경영 범위 또는 우수한 인재 또는 역량 가치, 이런 어휘들은 덧자 생략해서 4글자를 연속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걸 묶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 끝났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뭘 파악하자? 구조를 파악하자. 여러분들 4개에서 6개로 제시된 어휘를 잘 살펴서 이 문장이 기본 구문을 묻는 문제인지 아니면 특수 구문을 묻는 문제인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기본 구문을 묻는 문제라면 수러를 바로 먼저 찾아주시면 되고요. 특수 구문을 묻는 문제라면 어법 지식을 바탕으로 수러를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 순서, 바로 의미 파악하기. 4개에서 6개로 제시된 어휘로 문장을 완성하고 해석을 해서 최종 정답 문장으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지필 형태의 시험을 응시하실 계획이신 분들은 그냥 답안지에다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문장부 마침표까지 써가지고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컴퓨터 시험 응시하실 분들은 마우스로 드래그 해 주시면 됩니다. 답안을 최종적으로 완성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 가슴, 등, 하체, 어깨, 팔 각각의 부위를 몇 가지 분할로 나눠서 운동을 합니다. 특정 부위를 발달시키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눠서 운동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슴 운동을 할 때도 등의 역할이 중요하고 하체 운동을 할 때도 복부와 등의 개입이 됩니다. 이처럼 쓰기 1부 문제풀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휘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어법 지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자, 운동 잘하는 남자 짐잘남이 알려드린 3가지 순서. 첫 번째, 시간 단축. 두 번째, 구조 파악. 세 번째, 의미 파악.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적용해 볼까요? 화면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저랑 같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 순서. 첫 번째 뭐였다? 시간 단축. 두 번째 구조 파악, 세 번째 의미 파악. 그럼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 보면 첫 번째 시간 단축. 시간 단축하는 방법 뭐가 있죠? 바로 어휘를 묶어야 된다. 그럼 화면에 나와 있는 제시어, 5개의 제시어 덩어리의 어휘가 나와 있네요. 자, 일단은 문제 푸는 통합 사고력을 길러드리는 강의 때문에 제가 자세한 어휘 설명보다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 여러분께 문제 풀이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시어가 있으면 여기서 묶을 수 있는 어휘를 좀 묶어야 돼요. 중국의 전통 연극, 얘는 하나로 묶어야 되는 어휘 덩어리입니다. 바로 더가 생략된 명사구예요. 또 얘는 뒤에 뭘 찾아야 된다? 명사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명사는 N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또이 뒤에 올 수 있는 명사는 뭘 묶어야 된다? 중국의 전통 연극을 묶어줘야 됩니다. 이게 묶을 수 있는 걸 묶어주고 뭐 찾자? 수로 찾자. 수로가 바로 뭐죠? 여기에는 리아오지에 이게 문장에서 뭐가 된다? 자, 수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문장을 나열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먼저 뭘 쓰고 할아버지는 또이 뭐에 대해서 중국의 전통 연극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신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가지고 최종 정답을 기입해 주시면 돼요. 가장 위험한 게 뭐다? 어일 딱 보자마자 바로 한국식 중국어로 나열하는 거 가장 위험합니다. 6개를 5개로, 5개를 4개로 묶어주면서 시간 단축을 하고 그 다음 구조를 파악한 후에 문장을 나열하고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재밌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 일단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면서 내가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직접 열심히 문제 풀고 싶다 하시면 잠깐 영상 멈추고 한번 문제 풀어주세요. 저는 바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어가 4개 나와 있네요. 맞죠? 자, 요 양사입니다. 요것도 뒤에 명사 찾을 생각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빙두더 바이러스의 요것도 뒤에 명사 찾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콰이, 형용사네요. 형용사. 여러분께 짐잘남이 이 세 번째 강의에서 강조했습니다. 형용사가 수로가 되는 문장은 그 상태로 문장 끝날 수 있다. 여기 앞에는 지에 해당하는 요 글자는 바로 페이장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헌에 해당하는, 매우에 해당하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얘는 모르긴 몰라도 얘가 네 번째 순서 와야 되고 이 상태로 문장 끝나야 됩니다. 맞죠? 그럼 이제 묶을 거 묶어볼까요? 종 이러한 종류 어떤 거 바이러스의 그쵸? 덧자 다음에 명사 찾으면 전파 속도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정답은 이러한 종류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는 매우 빠르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두 번째로 제시된 주안보어 수도 같은 것도 만약에 쪼개서 떨어뜨려서 문제를 출제하면 문제 난도가 높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완성된 문장 나열하고 마지막으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로 시간 단축. 시간 단축은 어휘를 묶는 걸 의미한다. 두 번째로 구조 파악. 구조 파악할 땐 수로 찾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의미 파악. 자,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린의 회원님들 HSK 3대 300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한번 영상 잠깐 멈추고 문제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께서 문제 푸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첫 번째 시간 단축 어휘 묶기 딱 봤을 때 묶어야 될 어휘는 지금으로선 없습니다. 두 번째 구조 파악. 구조 파악하려고 봤더니 어떤 글자가 눈에 들어오냐 여기에는 이 받자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받자가 보일 때는 출제자가 우리한테 문제를 출제한 이유가 단순하게 어법 지식을 나열해봐 또는 어휘 지식을 나열해봐 라고 문제 출제한 게 아니라 어법 지식과 어휘지를 같이 활용해서 문제 풀 수 있는지 문제 해결력을 물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 풀 수 없고요. 배웠던 어법 지식을 활용해야 됩니다. 받자문 같은 경우는 항상 받자 뒤에 처치 대상, 수로 뒤에 처치 결과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받자라는 글자가 보이면 받자문은 받자 뒤에 처치 대상, 수로 뒤에 처치 결과를 나열해야 되고요. 받자 앞에 일반적으로 부사 조동사를 쓸 수 있는지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받자 앞에 부사 조동사를 쓸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받자 앞에다가 부사나 조동사를 묶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딩 그다음 야 얘는 무조건 누구 앞에다가 받자 앞에다가 붙여놓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해석하기 전에 어법 지식을 가지고 어법에서 묶고자 하는 것 출제자가 너한테 묶고자 하는 걸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하는 순간 매력적인 오답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자문에서 부사와 조동사는 받자 앞에다가 먼저 놓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 수 있네요. 你明天 그쵸 一定要把设备安装好 라고 문장을 써주시면 돼요. 받자 뒤에 처치 대상 자리에는 设备 그리고 수로 뒤에 처치 결과 자리에 好가 등장했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받자 문제 풀어봤습니다. 시간 단축, 그쵸? 시간 단축, 그 다음 두 번째 구조 파악. 구조 파악할 때 받자 글자가 보이면 어법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영상 멈추고 우리 중린의 회원님들 지금 헬스장에서 운동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준비 운동도 열심히 했으니까 문제 풀어보세요.
자, 문제 푸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시간 단축 어휘 묶기, 딱 봤을 때 묶을 어휘는 없습니다. 이미 덧자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붙어 출제가 됐어요. 두 번째 뭐 파악하자, 수로 파악하자. 이 문제 수로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한테 특수 구문을 확인할 수 있는지, 너 특수 구문 맞출 수 있어? 라고 물어본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비교문에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어휘들은 비자도 쓸 수 있지만요, 우리 요자도 쓸 수 있고 루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비자 같은 경우는 그냥 비자 자체 긍정 형태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러나 여기에는 이 여자는 앞에 뭐를 붙여가지고 매자를 붙여서 부정으로, 루자는 앞에 뿌자를 붙여가지고 뿌루의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긍정 형태는 비자로 출제가 되고요, 부정 형태는 매요나 뿌루로 출제가 돼요. 근데 이게 매요나 뿌루로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이 이게 비교문인가? 라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매요 같은 경우는 중국어법에서 여러 군데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매요를 봤을 때 이게 비교문일까? 라고 알 수 있는 확실한 힌트를 출제자가 줘요. 그거를 바로 짐잘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글자? 점어 또는 나머가 같이 출제가 되면, 여기에는 어떤 글자가 출제가 됐죠? 점어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어휘가 있고 우리 매요나 뿌루가 있을 때는 이건 비교문의 부정 형태다 라고 잡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운동처럼 언어도 충분히 여러분들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 나열해 볼까요? 뿌루를 가지고 비교문을 만드는 거니까 앞에다 뭘 써야 돼요? 그럼 비교문은 항상 구체적인 것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자원이, 그쵸? 그때의 자원이 뿌루 现在这么丰富라고 나열해 주시면 돼요. 그때의 자원이 지금처럼 이렇게 풍부하지 못하다 라고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비교문은 비자 썼을 때는 긍정 형태로 출제가 되고, 그 다음 여자나 루자는 부정 형태로 출제가 된다. 선생님, 이 비자 앞에 뿌비 쓸 수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근데 제가 10년 넘게 매달 HSK를 보는데 우리 비자문은 보통 출제자가 긍정 형태로 출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자, 이렇게 네 문제 여러분과 제가 문제 풀이해 봤습니다. 회원님들의 쓰기 실력을 진짜 벌크업 시켜드릴 통합사고 훈련은요, 첫 번째로 시간 단축하기, 두 번째로 구조 파악하기, 세 번째로 의미 파악하기가 있습니다.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시간 단축하는 것은 어휘를 묶어주는 걸 의미한다. 그렇죠? 구조 파악하는 거는 이것이 기본 구문인지 특수 구문인지 파악해서 기본 구문은 수를 바로 찾아주면 되고, 특수 구문은 어법 지식을 바탕으로 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의미 파악하는 거에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복습까지 여러분 최고예요. 오늘 통합사고 훈련 너무 맛있었다. 그쵸? 이렇게 HSK를 공부할 때는 단어만 막 외운다거나 어법만 막 마스터한다고 HSK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막 흩어져 있던 중국어 지식들을 한데 모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면 HS 300점은 바로 우리 회원님들의 점수가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 3대 300이 꾸민 중국어 어른이 중년의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운동 잘하는 남자 지임잘남 김동환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운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그 한 말이 학 같지 않나요? 태극권은 소림권과 함께 중국의 양대 권법 중 하나로 유명한데요. 이 태극권을 중국어로 타이지拳이라고 부릅니다. 타이지拳은 HSK 5급 필수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3대 300. 오늘은 드디어 우리 7번째 PT 시간 듣기 소리학습법 PT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학습법이 무엇이냐고요? 다시 또 복습, 여러분 또 복습. 소리학습법이란 제가 만든 학습법인데 의미 파악이 안 된 문제를 소리에 의존하여 정답을 찾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출제자는 우리에게 3가지 소리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첫 번째, 잃지 않은 소리. 두 번째, 유사한 소리. 세 번째, 다른 소리. 오늘은 소리학습법의 마지막 날인 다른 소리에 대해서 PT 수업을 배우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소리는 吵得我根本睡不着 시끄러워서 도무지 잠을 잘 수 없다 를 들려주고 정답으로
睡眠不足 수면이 부족하다를 체크하게 하는 문제 유형으로 정답 선택지가 지문에서 들리지 않아 소리에 의존해서 정답을 찾을 수는 없고요. 대화의 의미를 파악해 정답을 찾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선택지 A, B, C, D 좀 긴 제시어가 출제가 됐네요. 여러분 실제 시험이다 생각하시고요. 우리 중년의 회원들 한번 실제처럼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나게 한번 문제 풀어주세요. 출발합니다. 爷爷，您怎么不跳舞，改打太极拳了？最近老毛病又犯了，肩膀疼得越来越厉害，所以我就按照医生的建议打打太极拳，现在感觉已经全好了。关于爷爷可以知道什么？ 자, 우리 중년의 회원들 정답 몇 번 하셨어요? A, B, C 중에 정답은 D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제가 여러분께 해설을 진행하지 않고요. 한번 D번이 정답이다 이제 알았으니까 왜 D번이 정답인지 출제자가 우리에게 어디 부분에서 정답의 근거를 힌트로 줬는지 한번 다시 한번 들으면서 반복해서 여러분 확인 한번 해주세요. 아시겠죠? 정답이 D번이니까 어디서 정답 근거가 들리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爷爷，您怎么不跳舞，改打太极拳了？最近老毛病又犯了，肩膀疼得越来越厉害，所以我就按照医生的建议打打太极拳，现在感觉已经全好了。 자, 여러분 여기 부분에서 우리에게 정답을 체크하게끔 출제를 한 문제입니다. 现在感觉已经全好了，现在感觉已经全好了，现在感觉已经全好了，现在感觉已经全好了。 자, 듣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자, 들으면서 따라 읽어주세요. 아시겠죠? 큰 소리로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现在感觉已经全好了， 한 번 더요. 现在感觉已经全好 자, 了， 한 번 더요. 现在感觉已经全好了。 그렇죠. 말할 수 있어야 들을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문장만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 읽어주셨죠? 자, 일단 저랑 같이 한번 선택지 분석하고 우리 지문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A, B, C, D. A번 해석해 볼까요? 목을 또 뭐 했다? 다쳤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자, B번입니다. 정징 이 글자는 요 동사 뒤에 꼬랑 자주 씁니다. 정징 동사 꼬. 일찍이 뭐 한 적 있다? 배운 적 있대요. 어떤 것을 중의학을 배운 적이 있대요. 자, C번 갑니다. 찌ao 일성으로 발음하면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해석하면 다른 사람에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 어휘. 중절함이 오늘 영상 앞부분에서 보여드렸잖아요. 타이지 쥘 바로 태극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태극권을 가르쳐주다. D번입니다. 어깨가 더 이상은 뭐하지 않다, 아프지 않다라고 해석해 드렸어요. 자, 어디 부분에서 정답의 근거가 들리는지 한번 원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말해요. 할아버지 어째서 티아오 춤추시지 않고요. 까이 바꾸다. 따 타이지 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 타이지 쥘 태극권 하는 그림, 사진은요, 우리 HSK 5급의 쓰기 100번 그림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태극권을 하고 있는 그림. 그래서 저도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중국 옷을 입고 영상에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이 태극권하는 그림이 시험 문제 출제가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태극권하는 그림. 동사 못 쓴다. 따, 타이지 쥘 씁니다. 따, 타이지 쥘. 그래서 할아버지 어째서 춤추시지 않고요. 태극권 추는 걸로 바꿨어요. 춤추는 건 아무래도 동작이 조금 격하죠. 그렇죠? 근데 태극권은 보다 좀 정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왜 바꿨어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최근에 마오빙, 그쵸? 고질병이 또 도졌다라는 거예요. 어깨가 아픈 정도가 더 이하가 바로 정도를 의미하죠. 점점점 심하게, 점점점 어깨가 심하게 아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 누굴 따라서 의사 선생님의 제안을 따라서 태극권을 좀 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느끼기에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어깨가 더 이상 아프지 않다를 정답을 체크하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해서 정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 풀고 나서 막막하다, 5급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런 표현들, 그렇죠? 感觉已经全好了现在感觉已经全好了를 듣고 不再疼了 체크하기는 이런 문제 유형을 우리 해커스 교재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표현이 들리면 이런 의미니까 이걸 정답을 체크해 주세요. 자세하게 정리해놨으니까 해커스 교재를 통해서 추가 포인트까지, 추가 내용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회원님들 그동안 저랑 같이 운동하면서 체력도 많이 늘고 근성장도 많이 하셨죠? 그렇다면 오늘은 역시 쉼 없이 바로 다음 문제 갑니다. 문제 잘 듣고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张太太，多亏您当时把我妈妈送到医院接受治疗，现在她的病情开始稳定下来了。别客气，困难的时候应该要互相帮助。什么时候能出院？医生说她还需要住院多观察几天。他会慢慢好起来的，你也不要太担心了。男的对女的是什么态度？男的对你的是什么态度? 어떤 태도냐? 선택지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렇죠? A번 해석한 바로 뭐죠? 거절하는 거죠. 우리 B번은 감사를 느끼다, C번은 위로하다, D번은 질책하다, 꾸짖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건 어투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남자, 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어떤 어투라든가 그 표현만 잘 들으면 쉽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정답 몇 번이죠?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B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이거 지문 살펴보지 않고요. 어디서 출제자가 우리한테 B번을 체크하기에는 다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张太太，多亏您当时把我妈妈送到医院接受治疗。多亏您当时把我妈妈送到医院接受治疗。多亏您当时把我妈妈送到医院接受治疗。多亏您当时把我妈妈送到医院接受治疗。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부분을 듣고요. 정답이 몇 번? B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어떤 표현? 또쿠이를 듣고 뭐뭐 덕분이다, 뭐뭐 때문이다. 우리가 고마워하는 표현 앞에 쓸 수 있는 건데요. 이제 표현을 익히지 않으면 왠지 어투가, 그렇죠? 왠지 어투가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을 들으면 他会慢慢好起来的，你也不要太担心了。你也不要太担心了。 자, 이런 표현을 듣고 우리 위로한다라고 체크해서 매력적인 오답을 체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표현 또쿠이가 나왔기 때문에 또쿠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문제를 냈죠? 갑니다. 男的对女的是什么态度？ 그렇죠. 난더, 뚜이, 누이더 남자가 여자에 대한 태도를 물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정답을 체크해 줬어요. 만약에 여자가 남자에 대한 태도를 물어봤으면 우리 몇 번 위로하다가 매력적인 정답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남자의 태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 몇 번? 정답은 B번 체크해 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저랑 같이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제가 바로 해석해 드리지 않고요. 운동도요. 바로 가서 PT점한테 배우기 전에 내가 준비 운동도 하고 그 전에 배웠던 거 복습하고 내가 혼자 운동했을 때 이 부분이 헷갈린다 라는 거를 질문하고 배우는 게 더 학습효과가 크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실패 지점을 만나야 됩니다. 간혹가다 언어 공부하다 보면 본인의 실패 지점을 고사장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실패 지점을 만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많이 복습하고 많이 문제 푸는 과정에서 실패 지점을 만나고 그거를 제가 이렇게 도와드려서 그걸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야지만 3대 300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영상 잠깐 멈추고 여러분께서 지문 한번 해석 한번 해보세요. 자, 저는 여러분이 지문 해석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 타이타이, 또쿠이 요거 체크할 수 있어요. 또쿠이, 자, 요 표현 가지고 정답 간지, 감사를 느끼다를 정답을 체크했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당신이 당시에 누구를 처치 대상 엄마를 저희 어머님을 병원으로 데려가서 뭐를 받게 해준 덕분이다라는 거죠. 치료를 받게 해준 덕분에 지금 엄마의 병이 많이 안정되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여자가 별 말씀을요. 어려울 때는 인가야 후상 빵조 서로 도와줘야죠. 언제 퇴원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의사 선생님이 말했대요. 엄마는 필요하다. 병원에 며칠 더 입원해서 관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라고 전달하고 있어요. 여자가 말합니다. 엄마가 후이 셔머 바로 미래 가능성에 대한 어떤 확신이죠. 천천히 좋아질 거다라고 말했어요. 너도 不要太担心了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네요. 남자의 태도는 바로 뭐다? 감사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 여자의 태도는 걱정과 위로해주는 거다라고 확인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풀이까지 학습을 해봤어요. 구독, 좋아요. 회원님들의 듣기 실력을 벌크업 시켜드릴 듣기 소리 학습법은요. 첫 번째, 잃지 않은 소리. 두 번째, 유사한 소리.
세 번째,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다른 소리는 딱 봤을 때 우리한테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표현, 시험에 받고 나는 표현을 학습해야 되고 그 받고 나는 표현을 우리 해커스 교재 아주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 소리학습법 너무 맛있었다. 그쵸? 저의 특기 소리학습법 3가지가 오늘로써 모두 공개가 되었는데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중국어 공부는 한 번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연습하고 공부하는 사람만이 중손실 없이, 근손실 없이 HS 3대 3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PT는 독해 100점을 달성하기 위한 3번째 구조학습법이 공개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마치 그 헬스 등록한 첫날부터 200kg 이상의 무게를 들고 데드리프트를 해야 하는 사람처럼 막막해하고 당황해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우리 중린이 회원님들의 노력 아시겠죠? 3대 3배의 꿈인 중국어 어린이 중린 회원들 안녕하세요. 운동 잘하는 남자 지임 잘난 김동환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자마자 기술 문제. 아래의 문장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골라주세요. 即使是优秀的运动员若不尽全力去训练也容易被淘汰 1번 운동선수는 적당히 운동해도 잘한다. 2번 운동선수라도 전력을 다해 훈련해야 한다. 하하,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이 문장을 번역하면 아무리 우수한 운동선수라고 할지라도 만약 전력을 다하여 훈련하지 않는다면 도태되기 쉽다입니다. 중국어 공부도 여러분 우리 헬스장 회원님이시잖아요. 전력을 다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쉽게 도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힘차게 저와 같이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아참, 이 문장에 나와 있는 타오타이는 HSK 6급 필수 어휘인데요. 짐잘람의 HSK 3대 300PT는 5급뿐만 아니라 6급도 준비할 수 있는 만능 PT니까 미리 외워봐요. 타오타이, 도태하다, 탄력되다. 3대 300. 오늘 드디어 8번째 PT 시간, 독해 3부분을 위한 구조학습법 3번째 풀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마 아직도 구조학습법이 모르는 중린 여러분들 없겠죠? 구조학습법은 독해 문제를 풀 때 지문 전체를 내가 다 해석하지 않고 구조를 분석해 빠르게 정답을 찾는 방법으로 시간 절약과 여러분의 멘탈 관리 효과적인 학습법입니다. 독해 문제는 크게 1부분, 2부분,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구조학습법도 3가지 문제풀이 방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독해 1, 2, 3부분 순서에 맞춰 구조학습법은 첫 번째, 어휘의 구조 파악하기, 두 번째, 단문 문제풀이 방법으로 문장의 구조 파악하기, 세 번째, 장문 문제 풀 수 있는 방법, 글의 구조 파악하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당연히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혹시라도 첫 번째와 두 번째 학습법이 기억나지 않는 회원님들은 지금 이 영상이 끝난 후에 이 링크 따라 들어가서 학습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PT 수업에서 5급 독해 3부분 문제 풀기 위한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해 3부분 문제 유형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독해 3부분은요, 이와 같이 장문 독해입니다. 짧은 지문이라고 보기엔 다소 긴 지문이죠. 이 긴 지문을 내가 읽고요. 그 다음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 문제 하단에 이 선택지 A, B, C, D가 나와 있죠. 이렇게 주어지는 내가 장문을 보고 이 주어지는 4개의 문제에 답하는 유형입니다. 현장에서 학생들과 독해 3부분 수업을 하면 마치 그 헬스 등록한 첫날부터 200kg 이상의 무게를 들고 데드리프트를 해야 하는 사람처럼 막막해하고 당황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이 독해 3부분 문제가 떠 있는데 이렇게 딱 문제를 보면 당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도 부족하죠. 그리고 듣기 시험 정말 힘들게 풀었는데 끝나자마자 독해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쳐있기도 하고 또 모든 지문을 다 해석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 때문입니다. 이 긴 지문을 모두 해석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풀이 순서를 지금 여러분께 짐잘남이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문의 첫 문장을 정독하고 제시되는 사진 한 장을 통해 글의 전개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설명문이라면 근거가 부분이는 부분 근거 문제가, 서사문이라면 그 정답의 근거가 지문 전체에 퍼져 있는 전체 근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선생님 문제 먼저 봐야 되나요? 지문 먼저 봐야 되나요? 지문 정말 많이 봤는데 문제를 정독해서, 두 번째, 문제를 정독해서 배경 지식을 쌓고 문제 유형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보고요. 첫 번째 문장이라는 건 이렇게 마침표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문장이니까 여기까지 내가 문장을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사진 한 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을 좀 파악해서 이 글이 설명문인지 아니면 이야기글인지 서사문인지는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문을 계속 읽는 게 아니죠. 우리는 번역하는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읽어야 됩니다. 1번 문제와 여기 2번 문제가 화면에 나와 있죠. 이 문제를 꼼꼼하게 정독해서 배경 지식을 쌓아야 돼요. 배경 지식은 핵심어라든가 아니면 시점이라든가 등장인물 등에 해당하고, 문제 유형은 이 문제가 육하 원칙을 묻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 특정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인지를 여러분께서 파악해야 됩니다. 육하 원칙을 묻는 문제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小语种是什么什么, 그렇죠? 그 다음 오른쪽에 두 번째 문제 보면 为什么들어가 있죠. 이렇게 육하 원칙을 묻는 문제는 물음표가 있는데 그 물음표를 만들어주는 방법, 이 문제에 의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장 끝에 물음표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문장에서 물음표가 의문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지문에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문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 정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1번 문제와 2번 문제 보면 1번 문제는 什么라는 의문사 들어가 있고요. 우리 2번 문제는 为什么라는 의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이 문제에서 의문사를 제외한, 즉 1번 문제에서 什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2번 문제에서 为什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조건 어디에 있다? 지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정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특정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는 문장 끝에 문장 모인 콜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문에서 그 부분을 찾아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장화 또한 수어, 이 긴 말 그만하고요.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직접 예시 문제 풀러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영상 멈추고 한번 예시 문제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께 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장문 독해입니다. 지문 나와 있고요. 여러분께 문제 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멈추고 문제 푸셨나요? 중자름의 문제 푸는 방법 뭐라고 했죠? 일단은 지문의 몰일자 첫 번째 문장, 지문의 첫 번째 문장은 우리나라 말로 바꿔야 됩니다. 일단 첫 문장을 먼저 우리나라 말로 바꿔야 돼요. 크게 문장의 의미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 지문 보면요, 여기 앞부분에 동그라미 2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이건 실제 시험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2개 나와 있진 않고요. 실제 시험에서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들여쓰기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딱 읽으면 이 글이 이야기 글인지 아니면 이 글이 설명문인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이건 누가 봐도 무슨 글이다? 설명문입니다. 뭐에 대해서?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해서. 바로 실내 공기 오염이란 글자가 첫 번째 문장의 핵심으로 들어가 있죠. 보통 이야기 글은요, 시작할 때 시점이라던가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무슨 춘추시대, 무슨 제왕공의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과 시점이 나오면 이야기 글입니다. 근데 이건 무슨 글이죠? 설명문. 설명문은 보통 문제가 중자람의 한 지문에 4개 정도 문제가 출제된다 했죠. 한 단락에서 한 문제씩 풀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들여쓰기 기준으로 해서 단락을 먼저 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 문장 좀 보겠습니다. 이세专家认为 전문가들은 뭐 했대요? 분석과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자, 어디까지 문장 묶어야 돼요? 호까지 일단 문장 묶어야죠. 무슨 오염과 무슨 오염인가 봐요. 그렇죠? 이러한 오염 후에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겪고 있는 거죠. 뭘 겪고 있어요? 심각한 실내 공기 오염을 겪고 있는 중이래요. 아, 이 지문 뭐에 대한 거구나?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한 지문이고 설명문일 가능성이 높다. 설명문은
부분 근거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고 그 부분은 제가 단락을 나눠드렸으니까 한 단락에서 한 문제씩 풀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발 이 지문을 딱 보고 이거 뭐지? 이 글자 뭐지? 이 글자 뭐지? 이렇게 여러분들 지엽적인 단어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번역하는 시험이 아니라 정답을 찾는 시험이니까 지문을 좀 크게 보시고 일단 첫 번째 문장 구조 파악해서 지문의 첫 번째 문장 구조 파악해서 의미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살펴보자 했어요? 문제 살펴보자 했죠. 지금 두 개 종류의 문제는 육하 원칙을 묻는 문제고요. 두 개의 문제는 바로 특정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죠? 육하 원칙을 묻는 문제는 중잘람, 짐잘람에 뭐가 들어가 있다 했죠? 물음표가 나와 있고요. 문제에 뭐가 있다? 의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1번 문제 什么时候 의문사 들어가 있죠. 2번 문제 보니까요. 什么样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바로 문장 끝에 물음표가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건 제가 지금 밑줄 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조건 지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요. 1번과 2번은 육하 원칙을 묻는 문제. 문제 푸는 방법은 의문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조건 지문에 들어가 있다. 그 해당 부분을 찾아서 문제 푸는 부분 근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3번과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딱히 의문사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생긴 문장 부호로 끝나고 있죠. 이건 바로 뭐다? 특정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께서 지문을 통해서 여기 있는 문장을 아예 완성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3번과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장을 완성하려면 연지우 비아밍 부분을 잘 찾아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벌써 우리한테 네 번째 단락이라고 이렇게 부분 근거를 명시해 줬기 때문에 네 번째 단락을 꼼꼼하게 읽으면 됩니다. 맞죠? 문제는 정말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 시작했냐? 인지하기 시작했냐? 실내 공기 오염의 위험함과 해로움을 그쵸? 찾아야 됩니다. 이때 문제 4개를 다 읽고 지문을 보셔도 되고요. 한 단락에서 한 문제씩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이제 1번 문제 보고 첫 번째 단락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 실내 공기 오염의 위험함과 해로움을 인지하기 시작했냐? 자, 그러면 1번 문제 정답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사람들은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쵸? 인식하기 시작했다. 언제? 20세기 70년대부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바로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1번의 정답 몇 번? 제가 화면 안 했지만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C. 그쵸? C번이 정답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이렇게 지금 한자들 사이에서 숫자 눈에 잘 들어와요. 그럼 맞아요. 그쵸? 이거는 점수를 주는 문제니까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다고요. 합격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가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불량 건축물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냐, 어떠한 증상을 불러일으켰냐라고 나와 있죠. 그럼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돼요? 불량 건축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불량 건축물 찾아보러 갈까요? 중잘람이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단락에서 문제가 풀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제가 이 두 번째 단락에서 풀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숫자가 빨리 들어올 테니까 첫 번째 문제 풀었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거? 불량 건축물 있는 부분. 여러분들 그 핵심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잘 찾아서 그 문장을 정확하게 독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독해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종나시치부터 해석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카이시 뒤에 또 동작 동사 나옵니다.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인식하기 시작한 거야. 뭘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구조 보니까 이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이 뭐냐? 가리키는 거 앞에 나와 있겠죠. 그럼 이 불량 건축물이 초래한 어떤 것? 실내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인식하기 시작했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정답 근거가 나와 있지 않으니 바로 그 앞에 문장 좀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어떤 국가의 사람들은요, 사무실에서 일할 때 추시엔 나타났대요. 뭐가 나타났어요? 저 그때 보니까 증상이 나타났대요. 추시엔 정중아 구조 보이죠? 어떤 증상이 나타났냐? 보니까 두통이라던가 후시쿤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고 결국은 이게 실내 오염이 초래했다라는 요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번 문제에는 지문에 들어가 있는 거 갑자기 B번 정답 체크하시면 안 되고 바로 지문에 나와 있는 D번을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3번 문제 풀러 갑니다. 연구가 밝히기에 실내 오염은 그럼 연구가 밝히기에 그렇죠? 연지우 비아밍 이런 거 찾아줘야 되고요. 연구가 밝히기에
실내 오염은 어디 나와 있어요? 밑에 줄에 나와 있네요. 실내 오염의 정도는 비보다 실외보다. 그럼 실외 뒤에 누가 생략됐다? 실외 오염이 생략됐겠죠. 그래서 실내 오염의 정도는 비교문에서 야오는 큰 의미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실내 오염의 정도는 실외보다 심각한데 2배에서 5배 심각하다. 우리가 비교문에서요. A가 B보다 수로하다라고 했을 때 그 수로 뒤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간 양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바꿔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바꿔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또 뚜어로 바꿔내기도 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쓰기 일부분, 비교문에서 배울 수 있는 표현인데 A가 B보다 수로하다라고 했을 때 그 수로 뒤에 양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많이 수로하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때 쓸 수 있는 표현, 또 뚜어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C번을 정답 체크해 주면 돼요. 모든 건 다 지문 속에 정답의 근거가 있고요. 안타깝게도 나의 부족한 독해 실력을 상상력으로 채우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상상력을 요하는 그런 지문이 아니죠. 설명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답의 근거가 지문 내에 있습니다. 4번 문제 볼까요? 네 번째 단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4번 문제 정도 어려웠습니다. 혹시 아직 문제 안 푸신 분이 있다면 지금 영상 이거 잠깐 멈추고 여러분께서 문제 풀어보세요. 자, 4번 문제 일단 정답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D번이 정답인데 4번의 정답이 D번은 지문에 똑같이 나와 있지 않아요. 지문에는 어떤 문장의 표현의 의미를 잘 파악해서 4번이 D번을 해석해서 풀었어야 돼서 이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우리 4번 한번 정답 근거 살펴보러 갈까요? 发现 발견한 후에 뭘 발견했어요? 실내 오염. 실내 오염이 가지고 오는 위험함과 해로움을 발견한 후에요. 사람들은 시작한 거야. 줄이기 시작했죠. 뭘 줄이기 시작한 거야? 사용을 줄이기 시작했대요. 뭘 사용? 화학 오염 물질을 가지고 있는 바로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걸 줄이기 시작했대요. 인츠 이 때문에 조항시효 방진시 바로 천년무해한 환경보호 자재가 점점 환영을 받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환영을 받는다라는 건요. 그만큼 그 사용이 증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4번에 정지야 바로 4번의 D번을 정답 체크해야 되는. 그러니까 4번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4번 문제 같은 거는 만약에 내가 단기간에 선생님 저는 합격만 하면 돼요 하시는 분들은 약간 틀려도 너무 그렇게 좌절하거나 상처받지 말아야 될 문제고 단 1번과 2번과 3번은 그래도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회원님들의 독해 실력을 벌크업 시켜드릴 독해 구조학습법은요. 첫 번째 어휘의 구조. 이건 독해 일부분에 써먹을 수 있는 학습법이고 두 번째 문장의 구조. 이거는 독해 2부분에 써먹을 수 있는 구조학습법이고 세 번째 글의 구조. 이거는 장문 독해 3부분에 써먹을 수 있는 구조학습법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인 장문 독해 문제를 풀 수 있는 풀이법인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스텝 1. 바로 지문의 첫 문장을 정독하고 제시되는 사진 한 장을 통해서 글의 전개 구조를 파악한다. 스텝 2. 문제를 정독해서 배경 지식을 쌓고 문제 유형을 잘 파악한다. 오늘 구조학습법 너무 맛있었다. 그쵸? 지금까지 장문으로 나오는 독해 문제를 전부 해석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아직도 부담되시는 분들이 정말 당연한, 아직도 내가 부담된다면 그건 정말 당연한 현상이에요. 어느 누가 수업 듣는 날 그 문제 유형을 완벽하게 정복합니까? 그쵸?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우리 중린이 회원님들의 노력 아시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쿠쿠TV 합 HSK 3대 3배의 꿈인 중국 어린이 중년 회원들 안녕하세요. 운동 잘하는 남자 짐 잘남 김동환입니다. 8탄에서는 태극권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영상 시작하면서 중국 무술인 꿍푸를 해봤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중국어 강의를 하면서 쌓은 저의 그 내공이 보이시나요? 합. 꿍푸는 정확한 중국어 발음은 꿍푸라고 하는데요. 이 어휘는 HSK 4급 필수 어휘인데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럼 5, 6급을 준비하는 우리 중리 여러분들 꿍푸에는 꿍푸, 그 무술 꿍푸 말고 다른 뜻이 숨어 있는 것도 아시는지? 이 정도로 안다고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알려드릴게요. 꽁푸는 재주, 솜씨 혹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의미하는데요. 자, 오늘은 쓰기 PT 다니니까 한번 꽁푸로 쓰기 장문 한 문장만 해볼까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여러분 중국어로 한번 장문해 주세요. 꽁푸, 부후, 여신ren입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쿠쿠TV 3대 300. 오늘 드디어 9번째 PT 시간. 5급 중2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인 바로 쓰기 2분 PT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2부분은 HSK 3대 300 특별편에서 또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더 다양한 예시 문제들로 실력을 한번 다져보려고 합니다. 쓰기 2부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99번에 제시된 어휘로 글쓰기, 100번에 제시된 사진을 보고 글쓰기,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사실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막막하고 또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만능 템플릿, 딱 한 개의 템플릿만 암기해 주시면 주어진 시간 안에 짜임새 있는 글을 완성시킬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쓰기 100점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쓰기 문제인데 어떻게 고득점을 받냐고요? 여러분, 쓰기는 시험장에서 내가 직접 글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미리 외워둔 모범 답안을 그대로 옮겨서 적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럼 바로 템플릿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럼 템플릿은 모범 답안을 의미합니다. 제가 모범 답안 템플릿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일단 템플릿은 도입, 전개, 마무리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도입에는 최근에 내가 한 경험을 소개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전개 부분에서는 내가 한 경험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쓰면 됩니다. 마무리로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느낀 감정이나 생각 등을 작성하면 끝. 어때요? 참 쉽죠? 자, 이 템플릿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 템플릿을 가지고 소재를 정한다. 두 번째, 쓰기 템플릿으로 내가 완성할 글의 아웃라인을 잡고 짧은 글을 쓴다. 선생님, 짧은 글이 아니라고요? 우리 해커스 교재에 나와 있는 이 템플릿으로 딱 5문장만 완성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쓰기 2부 문제 풀 때 내가 이렇게 써야지 라는 생각만으로는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불합격한 학생들의 공부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양이 부족해서 불합격했을 수도 있지만 자꾸 엉뚱한 것을 열심히 공부했거나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학생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것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 쓰기 템플릿이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연습하면 여러분들 쓰기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훈련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예제 문제 풀어볼까요? 예제 문제 풀기 앞서서 짐잘남이 여러분께 알려드린 그 만능 템플릿 모범 답안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 크게 도입, 전개, 마무리로 구성이 됩니다. 5문장만 쓰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첫 번째 문장이 도입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문장이 마무리예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 3개의 문장이 바로 전개입니다. 해커스 교재에는 더욱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저랑 같이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我最近 나의 경험으로 첫 번째 문장을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그림이 나왔다? 그럼 난 최근에 헬스장에서 운동했다 라고 쓰면 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여행하고 있는 사진, 그림이 나왔다? 그럼 난 최근에 여행 갔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5개의 제시 어휘 아니면 사진 한 장을 보고 경험으로 소재를 좀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개 어휘 또는 사진을 보고 난 최근에 뭐뭐 했다 라고 첫 번째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은 这是为了 이것은 뭐뭐 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두 번째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虽然, 但是 조건이나 행동 쓰는 것. 해커스 교재에는 총 여기에 해당하는 게 3개의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3개의 문장 중에 하나 여러분들께서 골라서 세 번째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모든 모범, 모든 시험 문제를 딱 5개의 문장으로 완성할 수 있지만 교재에는 5개 이상의 문장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문장 중에 골라서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요, 위시, 워. 자, 내게 발생한 변화나 내게 생긴 추억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4번째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는데 해커스 교재에는 여기에 2개의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2개 중에 하나 골라서 쓰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 我最近 나의 경험. 这是为了 이건 공통적으로 써주시고요. 자, 3개 문장 중에 하나 골라서 3번째 문장, 2개 문장 중에 하나 골라서 4번째 문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总而言之这件事让我 느낀 감정이나 생각 가지고 5번째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모범 답안, 템플릿을 가지고 실제 시험에서 활용해서 글을 써주시면 돼요. 그럼 본격적으로 정말 예제 문제 풀어볼까요? 5개의 어휘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어휘 가지고 글 쓰는 게 99번이고요. 제시된 사진을 보고 글 쓰는 게 100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99번 이렇게 제시어 나와 있고 100번 사진 나와 있는데요. 뭐 사진으로 출제가 되건 아니면 99번이 제시어로 출제가 되건 일단 이 문제를 보고 뭘 정해야 된다? 소재를 정해야 됩니다. 소재는 아마 이렇게 여행하는 거, 그렇죠? 또는 어떤 풍경을 보는 거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풍경을 우리가 감상하다라는 동사를 쓰는데 종종 이 5개 어휘 중에 호응하는 어휘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호응하는 어휘를 활용해서 글을 써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欣赏, 风景이 호응하는 어휘입니다. 풍경을 감상하다. 그러니까 뭔가 여행하는 걸로 소재를 잡고 풍경을 감상하는 과정, 세부 내용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 문장에서 어떤 나의 감정에 해당하는 어휘에는 激动, 그쵸? 감동하다. 이 어휘를 활용해서 마무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5개 어휘를 보고 일단 뜻을 다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5개 어휘 중에서 소재를 정하고 해커스 교재 중간에 방금 알려드린 그 모범 답안 템플릿을 활용해서 글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이렇게 써야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연습을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지금 우리 해커스 교재에 나와 있는 템플릿 활용해서 한번 모범 답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시어로 문제 출제될 수 있고 사진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뭘 정하자 했죠? 소재 정하자 했습니다. 만리장성을 유람하면서 감동했던 경험으로 일단 소재를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웃라인 잡을 때 도입. 나는 최근에 만리장성을 유람했음. 그쵸? 我最近游览了长城 써주면 돼요. 난 최근에 뭐뭐 했음. 이게 첫 번째 문장이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 이제 전개해서 3개 문장만 작성해 주면 됩니다. 这是为了欣赏 뭐 하기 위해서? 감상하기 위해서. 뭐를? 长城美丽的风景. 그쵸?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풍경, 요건 아예 표현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 문장. 在导游的帮助下, 그쵸? 가이드의 도움 아래에서 나는 순조롭게 올랐어요. 장성에서 最高处, 가장 높은 곳에 올랐고요. 그 다음 뭐 했다? 사진 찍었다 라고 전개가 되네요. 그리고 이어서 이 과정에서 나는 느꼈다라는 거죠. 눈앞의 장성이 뭐보다 사진 작품보다 더욱더 매력있다 라고 느낀 거예요. 모범 답안에서 이렇게 사진 작품이다로 넣어놨죠. 이런 표현도 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사진 작품.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 摄影이란 단어가 아마 5개 어휘 중에 가장 어려운 단어였을 거예요. 이런 표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나로 하여금 感到很激动, 그쵸? 激动이란 단어, 感到란 동사 씁니다. 절대 여기에 觉得 같은 걸 쓸 수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심리의 움직임 나타낼 때는 또는 형용사 올 때는 感到很激动 이렇게 쓴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나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했다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5개의 어휘가 나오는 걸로 여러분께 제가 짧은 글을 보여드렸지만 사진 가지고 여행하는 사진에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많이 반복해서 봐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어때요? 감이 좀 잡히셨나요? 문제풀이 한 세트로는 아직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적어도 2세트는 해야 몸에 자극이 오겠죠. 자, 한 문제 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영상 멈추고 내가 어떠한 어휘를 이용해 가지고 글을 쓰면 좋을지 한번 여러분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5개 어휘 중에서 일단 핵심 소재가 되는 거 어휘를 찾아줘야겠죠. 이렇게 99번처럼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0번 사진 보고 글 쓰는 걸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4급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4급은 사진이 5장이 나오고 우측 하단에 제시어가 있습니다. 근데 5급은 이 우측 하단에 제시어가 없죠. 제시어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이 사진을 보고 관련된 뭐를 떠올려 주셔야 돼요? 5급 단어를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원래 시험이라 함은 출제하는 사람은 소수지만 채점하는 사람은 다수죠. 다수가 채점할 때는 평가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하는 그림을 냈을 때 러닝머신이 중국어로 뭐지가 아니라 이 어휘를 냈을 때는 어떤 어휘를 쓰라고 문제 냈겠어요? 바로 이 찐션이라는 어휘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출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99번처럼 이렇게 제시어 5개를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시고 100번 문제를 풀 때는 출제자가 이 어휘를 쓰라고 된 거구나 라고 여러분께서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은 5개의 어휘 중에서 핵심 소재가 되는 거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보면 자, 요 어휘랑 그다음 요 어휘는 뭔가 연관성이 높은 어휘입니다. 요 어휘를 같이 쓰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저랑 같이 모범 답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소재는 무조건 헬스 시작해서 성취감을 가져. 오늘 운동하는 걸로 글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아웃라인 잡아보겠습니다. 我最近开始健身了. 난 최근에 뭘 시작했다? 헬스 시작했다. 두 번째, 이것은 왜 뭐 하기 위해서죠? 检查身体状态. 바로 신체 상태를 점검하고요. 스스로 어떻게 변하게 하고 싶은 거죠? 좀 건강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였다. 그 다음 트레이너의 도움으로 누구의 아까는 뭐였죠? 가이드의 도움으로. 그렇죠? 트레이너의 도움으로 나는 뭐 했다? 얻었다라는 거죠. 뭘 얻었어요? 뚜렷한 헬스 효과를 얻었다. 뚜렷한 무슨 효과를 얻었다라는 거 아예 체크해 주시고요. 코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시험 문제 아마 시험에 나왔던 그 사진 한 장으로 코치가 어떤 여자 회원의 아령을 드는 거, 팔 운동하는 거죠. 2두3두 있죠. 2두3두 운동하는 거 도와주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럼 아령이 뭐지가 아니라 코치라는 단어, 트레이너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글을 써주면 되니까 이런 문장 같이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 과정에서 나는 결심한 거야. 뭘 결심했죠? 점차 극복하다. 표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점차 극복하다. 뭐를? 단점을 극복하고요. 바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实现目标, 목표를 이루기를 뭐 했다? 결심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유튜브 저 영상 보고 또 해커스랑 같이 공부하는 이유 바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맞죠? 그러기 위해서 이 템플릿을 많이 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요. 이 일은 나로 하여금 바로 뭐다? 성취감을 갖게 했다. 라고 여러분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커스 교재에 나와 있는 이 템플릿들을 열심히 활용해서 많이 써보고 많이 독해보고 많이 들어보고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어떠신가요? 2세트 하니까 이제 좀 몸에 자극이 오시나요? 지금 열심히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들 쓰기 실력을 벌크업 시켜드릴 템플릿은요. 도입, 최근에 내가 한 경험 소개, 전개, 내가 한 경험과 관련된 세부 내용, 마무리, 경험을 통해 내가 느낀 감정이나 생각 등을 정리한다 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쓰기 템플릿 너무 맛있었다. 그쵸? 저의 쓰기 학습법까지 5급의 모든 공부법은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PT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중린의 회원님들 5급을 넘어서 6급 바디 프로필 찍는 그날까지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또 만나요. 안녕. 중린의 회원님들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 꼭이요. 공부 안 하면 중순실 와요. 안녕.